할망구 하나 면해왔다고 설쳐대는 게 진짜 가관이네. 말년병장의 고함이 벽을 때렸고 방 안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흘러나오는 묵직한 침묵. 군복 위로 흐르던 국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고 바닥에 나뒹굴던 도시락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겠죠. 손자 면회온 할머니. 지레짐작에 젖어 함부로 말 내뱉은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부대의 실태를 눈치채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어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눈은 이미 군인보다 더 날카로웠으니까요. 숨죽인 병사들과 뒤로 물러나는 간부들 중 그날 가장 떨고 있었던 건 오히려 그 말년병장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손자를 지키려다 부대를 뒤흔든 특별한 방문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빨래를 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양평 자택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춥기만 했어요. 손자 재민이가 자대 배치받은 지 벌써 2달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마저 짧아졌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밝게 들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군인 출신인 제 귀를 속일 순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손자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으니까요. 빨래를 정리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재민이의 군복 티셔츠였어요. 입대 전날 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입고 잤던 옷이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냥 제 과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 군 생활 동안 다져진 제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 장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사진으로 담겨 있었죠. 최초 여성 장성 임관식 사진에서 제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그 옆에는 국방부 은퇴식 사진, 그리고 맨 앞줄에는 재민이의 입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재민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뭔가 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군인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겠죠. 하지만 요즘 걸려오는 전화에서는 그 의지가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가볼게. 결심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별이 달린 제 군복이 걸려 있었어요. 평생을 그 옷과 함께 했지만 오늘은 그것을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자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평범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신었어요. 오랜만에 신는 운동화가 어색했지만 오늘은 그냥 재민이의 할머니로 가야 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얼굴을 살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군인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짙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오늘만큼은 박 장군이 아닌 그냥 박정희라는 평범한 할머니로 가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민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냉장고에 있었어요.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며 한 숟갈 더 담았어요. 군대 음식이 맛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맛있게 먹겠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평범한 할머니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민이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나이 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지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점점 군부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국방색 건물들과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군부대에 오니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젊은 병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면회 왔어요. 박재민 일병을 보러 왔습니다. 병사는 명단을 확인하고 저를 안내했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정돈된 화단, 반듯하게 정렬된 건물들, 그리고 군인들의 긴장된 걸음걸이까지. 면회실에 도착해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든 채로요.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재민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해 보였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긴 어떻게?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어떻게 지내니? 재민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야. 어제부터 준비했어.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일병, 면회 시간 5분 남았다. 빨리 끝내고 훈련 나가야지.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하게 거칠었습니다. 재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제군 생활 경험으로는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아직 30분 남았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병장은 제게 무례한 시선을 던졌어요. 할머니, 여기가 휴양지도 아니고 군대 시간은 다르다고요. 그의 말투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40년간 장성으로 살아온 제게 이런 태도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의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재민이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전화할게요. 가봐야 해요. 그 순간 김태수 병장이 팔을 휘둘렀고 제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불고기와 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 하루 종일 정성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재민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태수 병장은 비웃듯 서 있었고요. 빨리 치우고 나와. 3분 줄게.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재민이와 단둘이 남았지만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재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재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군 생활이 힘든 건 알지만 이건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한중이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박일병, 훈련장으로 복귀하세요. 중이는 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어디선가 저를 본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덕분에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재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네, 중이님.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재민이는 중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홀로 면회실에 남겨진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고쳐 썼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제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본 세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4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제 가슴 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박 장군의 손자를 이렇게 대한다면 다른 병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이제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김태수 병장, 그리고 그 중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했어요. 은퇴한 장성의 특권을 이용할 시간이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쏟아지는 햇살 아래 부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칠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의 방문은 끝났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전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총알이 아닌 진실과의 싸움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재민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의 약속, 그리고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군인의 다짐이 제 가슴속에 자리 잡았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바라본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74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유도 매트 위에서 상대를 던지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도구를 들기에도 버거울 때가 있었죠.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기계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청소도구를 챙겨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저는 계단을 선호했어요. 무릎이 아프더라도 운동이라 생각하며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선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죠. 1층에 도착하자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불을 켜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유도 지도자에서 은퇴한 상태였어요.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일찍 마무리했고 지도자로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청소부의 길이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국가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제가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다는 것을요. 청소부로서의 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복도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자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쉬는 시간, 아파트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약이었어요. 오늘 퇴근하면 약국에 들러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저를 기다리는 남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파트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청소 구역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지하실에 누가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몇몇 소년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모퉁이를 돌자 3명의 소년이 보였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나이였어요.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소년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담배를 급히 바닥에 버렸습니다.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두 소년은 도망쳤지만 검은 후드티의 소년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뭐, 어쩔 건데요? 할머니가 뭔 상관이에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가득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 선수 시절 경험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우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소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가출했다고 들었어요. 학교 가야지,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현우의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불손한 눈빛을 보냈어요. 현우야, 가자. 이 할매랑 뭐하냐? 현우는 친구들을 따라 가려다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청소부 할매. 소년들이 사라진 후 지하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데 소년들의 대화가 기억났어요. 맨날 웃고 다니는 청소부 할매 골려보자. 제가 그들의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대들과도 싸워봤으니까요. 다만 현우가 걱정됐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본 상처는 깊어 보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약국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약을 받으며 약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8만 원이에요.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약사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일부만 받고 약을 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20년간의 병상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건네고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남편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제 어려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남편이 잠든 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난 현우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 자신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내일도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우와 같은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박정희는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번호였어요. 제자였던 이수진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어린 소희가 이제는 중장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진아, 도움이 필요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재민이의 변화, 김태수 병장의 태도, 그리고 느껴지는 불안함까지. 내 손자가 복무하는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지시하겠습니다.
스승님의 손자가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제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재민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한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스승님, 걱정 마세요. 예절을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다시 가르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단이 있었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도 군에서 여성으로서 버티며 별을 셋이나 단 것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재민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 아이가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수진의 감찰이 시작되면 재민이는 더 위험해질까요? 아니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재민이의 두려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 손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침대를 비추었어요.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곧 구해줄게.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74년의 인생 동안 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번 싸움은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 피와 살을 나눈 손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수진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달빛 아래 누워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때 박장군으로 불렸던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전략가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국가가 아닌 제 손자를 위해서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눈이 되어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몰아치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리. 결심을 굳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전투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입니다. 재민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모든 억울한 병사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평범한 할머니로 가장할 생각이 없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펼쳐보니 가슴 한쪽에 달린 별이 빛났어요. 손가락으로 별을 쓸어내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제의 할머니가 아닌 오늘의 장군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군인의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제 제자였던 어린 소희가 이제는 중장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스승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수진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제 손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부대에 들어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모든 권위와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초소의 병사가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자 병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2명의 여성 장성을 동시에 본 것은 처음일 테니까요. 병사는 허둥지둥 경례를 했고 우리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경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대대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어제 봤던 김태수 병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의 할머니가 오늘은 장성 계급장을 달고 서 있으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대장은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중장과 예비역 장군이 예고 없이 나타났으니 놀랄만했죠. 이수진이 감찰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했어요. 대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 내 병사들 간의 폭력 문제, 간부들의 관리 소홀, 그리고 김태수와 같은 병장들의 권력 남용까지 모든 것이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였어요. 재민이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대대장과의 대화가 끝난 후 병사들이 모인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재민이를 찾았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 있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 뒤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숨죽인 강당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진정한 강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건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말을 마치고 병사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태수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와 개인 면담실로 향했어요. 첫 번째로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태수의 할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군에 입대하느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고요. 저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할머니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남에게 풀었던 것이죠.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픔도 이해가 됐어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랜 인생을 살며 배웠으니까요. 용서와 변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괴롭혔던 모든 병사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남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면담이 끝난 후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의 군복 차림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재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수진은 남아서 감찰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의 일을 되새겼어요. 때로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한영숙은 아파트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대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문이 열리고 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느껴졌어요.
현우는 손에 콜라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부 할매. 현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부추겼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콜라 캔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콜라가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차가운 액체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옷이 젖고 바닥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현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화를 내거나 울기를 바랐던 것 같았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미끄러워 그만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40년 전 유도 선수 시절의 반사신경이 살아났어요. 재빠르게 손을 뻗어 넘어지는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낙하를 제어했어요. 아이는 제 손에 이끌려 안전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74세 노인의 몸에서 나온 반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제 손에서 아이의 팔을 놓았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단다. 유도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상대의 힘을 이용해 그를 제압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제압이 아닌 보호였습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다치지 않게 받아낸 것이죠. 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현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그의 친구들도 황급히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젖은 옷과 엉망이 된 바닥만이 방금 전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다시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콜라로 인해 끈적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유도 선수로서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옷을 가능한 한 정리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들꽃을 모아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꽃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의 의미였겠죠. 제가 꽃을 받자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벌이 아니라 이해와 따뜻함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트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그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과 그로 인한 분노, 그리고 외로움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일부터 유도를 가르쳐 줄까? 제 제안에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소년과 지친 노인의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줄 약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비록 그가 말을 할 수 없더라도 항상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달빛 아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고요. 오늘의 콜라 세례는 분명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그로 인해 현우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때로는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꽃다발을 보여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우에게 유도를 가르치게 될 테고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남편이 잠든 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4년의 인생에서 여전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박정희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의 감찰 이후 부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글라스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할머니로만 보던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각 중대장들과 부대 상담관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 김태수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제 그는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제안한 구체적 개선 방안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주간 토론 시간 도입, 리더십 교육 강화, 그리고 익명 상담 창구 활성화까지 모두 제군 생활 동안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었어요. 중대장들의 보고를 듣는 동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대 내 폭력 사건이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병사들 사이의 소통이 개선되었고 군기도 더 바로 섰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태수의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권력을 남용하던 가해자에서 이제는 개선의 주도자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태수가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형님 상담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자신의 휴식 시간을 할애해 운영한다고 해요. 그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병사들의 생활관을 둘러봤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재민이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앉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직은 장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군 생활의 어려움, 첫 여성 장성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40년 군 생활의 경험까지 제 이야기에 모두가 귀 기울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 달 전 그 무례했던 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방문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차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한영숙은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대청소의 날이었어요. 현우가 직접 제안한 행사였습니다. 지난 3주간 유도를 배우면서 그 아이는 많이 변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그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이제 그들은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현우는 매일 아침 유도 훈련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나눠주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던 참가자가 이제는 30명이 넘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현우가 앞장서서 청소 구역을 나누고 팀을 배정했습니다. 13살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리더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유도에서 배운 규율과 존중이 그의 일상에도 스며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낙서를 지우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체력은 아니었지만 아직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었어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매일 청소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모두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우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술에 취해 집에만 있던 그가 맑은 정신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부끄러움과 어색함이 보였지만 용기를 내어온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것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아직은 서툴렀지만 그들 사이에 작은 화해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청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가져온 음료수를 나눠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청소를 마치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유도 교실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현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함께 했어요. 기본적인 동작부터 가르쳤습니다. 인사 예절, 기본 자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낙법까지. 유도의 첫 번째 교훈은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특히 현우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매트를 정리하는데 현우의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뜻이었겠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가 참 보람찼다고 느꼈어요. 청소부로서, 유도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청소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6개월 후 재민이의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첫 방문했던 그 부대는 이제 모범부대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병영 문화 개선의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민과 김태수가 있었어요. 전역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장성 출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재민이의 할머니로 참석했어요.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장의 축사에 이어 병영 문학에선 유공자 표창이 있었어요. 김태수의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이제 병장이 아닌 상병이었지만 부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김태수가 받은 표창장에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악습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용기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한때 가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창이 끝나고 재민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아이는 모범 병사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대대장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재민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자랑스러운 손자를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재민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한 사람의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재민이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된 후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요. 그리고 덕분에 부대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큰 물결이 되어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제 용기, 재민이의 인내, 그리고 김태수의 반성과 성장이 모여 만든 결과였어요. 차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오늘의 축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우연히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한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도 대회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란히 달리는 두 차.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노인과 그들이 영향을 준 젊은이들. 우리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가 짐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이제 그는 전역한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상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가문의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거실에 앉아 재민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미래 계획,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군에서의 별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손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재민이의 새 출발, 부대의 새로운 문화,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까지.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해요. 제게는 그 순간이 바로 선글라스를 쓰고 부대를 찾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죠. 재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74년의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재민이의 전역 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양평 자택이 너무 외롭게 느껴져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민이가 대학 근처 아파트를 찾아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입주 신고를 하려 했어요. 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40년 전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기 영숙이었어요. 한영숙?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유도 국가대표였던 그녀와 최초의 여성 장교였던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다니. 운명이란 참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정희야, 너였구나.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우정은 여전했어요. 관리사무소 옆 벤치에 앉아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이 유도 선수에서 은퇴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청소부가 된 이야기, 제가 최초의 여성 장성이 되고 손자를 위해 병역 문화 개선에 나선 이야기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현우였어요. 영숙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도 합류했어요. 두 세대가 함께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와 재민이는 처음 만났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봄바람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새 아파트에서 첫 잠을 청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과의 재회, 현우와 재민이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결연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센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제 리더십 경험과 영숙의 유도, 철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노인의 꿈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한 달 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빈 공간을 빌려 희망의 멘토링 센터를 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현우와 그의 친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15명의 청소년이 모였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자기관리에 대해 가르쳤어요. 4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교훈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영숙은 유도를 통해 인성교육을 했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유도의 철학이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재민이와 현우는 조교로 참여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적어 소통이 더 원활했습니다.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재민이는 군에서 배운 질서와 협동심을, 현우는 자신의 변화 경험을 나눴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3개월 후에는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30명이 넘는 청소년으로 센터가 북적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보람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영숙과 저는 종종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나눴어요. 센터 운영 6개월 차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두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최초의 여성 장성과 전 유도 국가대표가 만든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니.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화했어요. 학업 지원, 진로 상담, 심리 치료까지.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고 있었어요. 현우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반항적이고 어두운 아이였지만 이제는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프로그램은 두 할머니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모델이 되었어요.
교육부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꺼이 나눴습니다. 센터 1주년 기념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센터를 거쳐간 모든 청소년과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과 감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영숙과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든 졸업생에게 선글라스를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는 더 이상 숨김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도구였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품은 사라져도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했어요. 영숙은 유도의 철학을, 저는 군인의 정신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길이 하나의 메시지로 융합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영숙과 함께 센터 옥상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걸어온 일련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글라스 너머로 본 세상은 조금 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까지. 우리의 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습니다. 재민이와 현우는 이제 센터의 주요 멘토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의 전달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영숙의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있었지만 센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곤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센터에서 마지막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이곳은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예요. 그들이 자라 또 다른 청소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두 할머니의 작은 꿈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여정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센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멘토 재민 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40년 전 영숙과 제가 각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이어지는 법이었어요.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숙과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공헌해 왔고, 이제는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청소년들이 센터를 찾아올까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설렘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두 할머니의 유산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었어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씨앗. 그 씨앗은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맺을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침대 옆에 두었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정의 상징이었어요. 때로는 숨기기 위해, 때로는 더 잘 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
하지만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주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영숙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우리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누가 알았을까요? 두 할머니의 작은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그렇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두 할머니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하루가요.